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살짝 좀 다른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는 2,6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까지 올려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함께 어제의 낙폭을 좀 줄여주다 싶었는데 여전히 좀 쉽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비해서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단단한 견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환율이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은 오늘 시장이 과연 건강한 상승일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그널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보시다시피 테마주가 굉장히 우세인 장세입니다. 오늘 테마 쪽으로 강한 업종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전도체 기업입니다. CCS, 선암, 그리고 아센디오, 신성 델타테크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훈 테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덕성 우선주 그리고 덕성이 급등 흐름을 오늘 장중에 보여지기도 했고요. 또 틱톡샵이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 테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비데이트는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홀레이디, EM넷 등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주가 과연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다시 실적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적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발표될 지난 1분기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이 1분기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비율로 따지면 73.7%가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코스피 상장사 99곳 중에 73곳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을 하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 LG 에너지솔루션, 한화오션이 있고요. 실적을 상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시장 안에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함께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사실 시장의 장세가 굉장히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주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삼양식품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불닭은 매콤하고 실적은 달콤한 기업이 삼양식품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하나 이 투자증권 측에서는 삼양식품이 못하는 게 뭘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춘절에 중단된 이 물류가 재개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유럽에서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불닭볶음면의 이 포트폴리오가 이전보다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오리지널 중심으로 수출이 됐는데 이제는 이 까르보나라 등 다변화 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그레와 동원 F&B도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측에서는요. 빙그레에 대해서 이런 투자 리포트를 냈는데 날씨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라면서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서 사실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동원 F&B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보증권 측에서는 참치 가격이 떨어지네요. 실적 개선입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치 어가가 하락하면서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의 원가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획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장 장세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식품주, 실적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면의 수출액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주는 수출주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식품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섹터, 상승하는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화장품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장품주 1분기 수출이 공개가 되었는데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출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익 확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기 이익,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하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올해 2024 K뷰티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이 K뷰티를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비중국향 그리고 또 뷰티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업종은 유독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닌 그 외의 국가들, 다른 아시아 국가라던가 미국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북미 국가에서도 좀 강력한 수출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견조하게 보여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의 수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인기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뷰티테크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홈뷰티를 많이 요즘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는 간단하게 말해서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IT 기술에 화장품이나 뷰티 서비스를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홈뷰티 디바이스로 흔히 알고 계신데 이 부분이 연평균 26.1%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뷰티 제품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2년에 620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확인을 해봤는데 2028년에는 1,89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 뷰티 분야에서는 이 장비나 소모품적인 부분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기반으로 이익 성장성이 함께 기대가 되고 K뷰티 확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더 밝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지금 좀 환율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바라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또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는 화장품 섹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략들 오늘 함께 파이널샷에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널샷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로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시장은 현재 구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장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인들은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폭을 하루 만에 멈춰냈다라는 건데요.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율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일 재무장관의 이제 구두 개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 자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의 분쟁이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부정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적인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가 해소가 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 그리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4월 시즌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나 화장품 같은 실적 기대주들에 대한 그 반등세가 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어제 시장만 생각했을 때는 선뜻 손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어떻게 됐든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적 기대주는 말 그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정 구간에서 저가 매수세에서 이제 매수하는 점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 테마성 짙은 재료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돈이 어느 부분으로 쏠려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주가 아니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쏠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틱톡샵이 오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포인트를 잡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시세가 분출하는 말 그대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 매매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긴 그림, 큰 그림은 실적주로 그리는 거고요. 조금 짧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집중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오후장 전략은 장기로 볼지 그다음 단기로 볼지에 대해서 개별 업종을 나누어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나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어제는 반도체 쪽을 보셨는데 오늘은 어느 쪽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실적을 위주로 지금 접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망치로 보았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3,547억,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6% 늘어나는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도 약 4.5%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치보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전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마진이 높은 그 고인치 타이어의 이제 증가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타이어 전체만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타이어의 수요가 2023년 대비 올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진이 높은 고인치 타이어의 이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그 PBR이 0.7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 PBR 관련주로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개선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신고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오늘 원포인트 공략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후 2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변동성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시경에 상승의 힘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 다시 0.05% 하락하며 2,607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600선 붕괴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 2,481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코스닥은 잘 지켜줍니다. 지금 0.92% 상승하며 84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525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금 수급 상황,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쉽지 않은 시장을 구하러 두 분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떠한 특징이, 수급적인 특징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성장주 위주로 그 투심 유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장주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확실히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장 전부터 시장을 바라보신 분이 그렇죠.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전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수급 총평에 성장주 투심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하방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성장주는 주어주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현재 오후 2시 17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장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잘 버틴 이유가 개인 덕분인 것도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 가까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그래도 국내 시장이 미국 대비해서 어제랑 그제 많이 밀렸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장 개장하면서 동시효과가 좋아서 그래도 뉴욕 시장 대비해서 낙폭이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12시 50분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을 유지해주면서 성장주 투심이 좀 살아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있는 경기 방어주의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있었고 다행히도 뭐 삼성전자나 SK 관련해서 투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조했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투자 기조는 유지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 성장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투심이 유지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수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금리 인하 어떻게 될지 기대감이 멀어지나 싶다가도 기대를 안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올해 2회까지는 또 가능하게 보실까요? 일단 파월 의장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크게 입장을 다르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연초부터 그랬거든요. 뭐 올해 금리 인하 3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얘기했던 발언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고심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그런 압박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제 뭐 미국 증시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혼조세로 마감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럽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미국에 대한 그런 고용이라던가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이거 조금 인플레 부분이 아직 진정이 안 됐으니까 금리 인하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디 쪽을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어디 한쪽만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오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4,50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까지도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600선을 지켜주는지 지지해주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그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지수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는 그렇게 많은 매도량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건지 2,600선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추가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2,500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계하시면서 이번 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외부적인 리스크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근데 우려감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잘 살펴보시면서 우선 코스피 2,600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확인해 볼 때 수급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움직이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팔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안에서요. 외국인들은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화학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사실 정유 사업은 괜찮은데 배터리 쪽은 안 좋은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DB하이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코스피 내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아를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현재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파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월덱스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별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 HLB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LB 쪽은 특히나 주가의 급등락이 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의 등락폭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하나마이크론, 세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피롭틱스,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향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코스피 안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아를 기관은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이 외국인들의 기아를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 중 하나였는데 기관은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 세 번째로는 DI,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 쪽 안으로 현재 매수 들어가고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다르죠. 외국인들은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기관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투자자들 수급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은요. 코스닥 안에서 JNTC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DIT, 그리고 세 번째로는 PSK 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GST,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오늘 반도체 중심을 좀 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테스를 가장 코스닥 안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롭틱스,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아 스템캐몬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테마적으로 좀 담아내는 수급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기아와 HD 현대일렉트릭이 기관과 외국인 다른 표정으로 담고 있는 게 좀 특징 있게 보여지는데요. 또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수급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4개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여로 팀장님께서 레뷰 코퍼레이션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져와 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에코마케팅 그리고 더 좋은 비주온을 오늘의 특징주로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레뷰 코퍼레이션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가 끌어올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강력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제 어제 오후쯤 나왔어요. 정기장 마감하면서 틱톡이 국내에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에 디지털 광고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온라인 광고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 접근할 종목,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을 좀 구분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레뷰 코퍼레이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인데 이 레뷰라는 매칭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매칭 플랫폼 상에서 인플루언서, 광고를 구하는 인플루언서랑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이제 광고 모델을 원하는 광고주들 간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계에서는 의뢰를 캠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급 계약을 캠페인이라 부른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 기준에서 안정적인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틱톡샵이 국내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는 종목들은 뭐 모비데이즈나 FSN, 플레이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조금 순환매, 낙수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정말 거래대금이랑 수급이 정말 좋은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된다든가 어떤 영업이익이 흑자가 안 나온다든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맺고 끊음을 잘하신 분들 위주로는 모비데이즈랑 FSN, 플레이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캠페인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를 했기 때문에 2024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수급동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매도보다 우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 들어왔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기관까지도 순매수를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요. 업종퍼가 436.56인데 12개월 선행퍼가 11.96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상당히 있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 외국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오후장에서는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좀 기대가 된다. 그런데 이에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에코마케팅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오늘 상승하고 있었는데 사실 전반적인 상승세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제를 빼고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9거래일째 쭉쭉 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원래 사실 에코마케팅 같은 네. 경우는 본업이 광고 대행업인데 사실 그 안다라는 레깅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실 그쪽에 지금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글로벌 스킨케어라고 해서 믹순이라는 운영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파켓이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뷰티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이 글로벌 스킨케어 믹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틱톡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본업 자체가 광고 대행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다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한 그런 서브 기업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틱톡과 같이 연결을 해서 사실 이 에코마케팅 자체가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틱톡이랑 제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다가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더 더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틱톡에 대한 효과까지도 더해진다고 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오늘 가져 나와 봤고요.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지만 좀 크게 보시면은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33,15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사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틱톡 광고 효과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뷰티뿐만 아니 본업뿐만 아니라 뷰티부터 뭐 틱톡까지 요즘 핫한 이슈나 테마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조정을 받은 후에 좀 좋은 위치로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수급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 LS 일렉트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늘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요즘 들어서 전력 설비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홍군형이 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년 360을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실적 피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대외적 매크로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2차 전지를 손절하고 계시지만 전력 설비랑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악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매크로 변수, 시장 자체를 압박하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구실이 나온다. 그래서 전력 설비를 어떤 공략하고 싶으셨던 분야한다면 지금 관심 가지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궤는 비슷합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모든 궤는 마찬가지인데 전선주는 솔직히 조금 좀 리스크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에 있고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코스피에 있다 보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블록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감안하고서 내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키우고자 하신 분들은 전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매를 잘 못합니다. 저는 손절을 진짜 못해요. 라고 하신 분들 전력 설비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배전반 교체 수요만으로 이제 전력 설비,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 요 커버까지만 봤으면 좋겠는데 대만 지진으로 인해서 TSMC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수요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유 두 가지, 예기치 않았던 부정적인 뉴스 한 가지가 추가되면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가 좀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구리 원자재 가격도 금이랑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더더욱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에 한해서는 거래대금 실려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늘 종가가 빵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업종 대비 저평가 상당하고요. 일간 변동성이랑 거래 대금만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을 바짝 쫓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1등이 될 거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분할 매수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13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워낙 또 전선 관련주 인기가 많았어서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셨을 텐데 LS 일렉트릭 지금 실적도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특징주 더존비주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더존비주온은 4월부터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4월에 꾸준히 좀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는 ERP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기업의 막대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좀 주가를 좀 크게 보시면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소식과 함께 상승할 모멘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비용 효율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24년도에도 그거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만약에 이 4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한 기관의 수급이 이거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더존비전 한번 지금 공략해 보셔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존비전 수급적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지금 수급 상황과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SK 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사실 실적이 앞으로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함께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제 SK 바이오팜이 빠른 속도로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수익도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이제 분기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흑자 확대 구간에 돌입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4,867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이제 지난해 3,549억 원보다 약 37%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375억 원에서 375억 원 적자였는데요. 4분기에만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는 이제 46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연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영업이익 148억 원으로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을 해서 본격적인 수익 내기에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흑자 폭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이제 올해 첫 연간 흑자 뒤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589억 원, 그다음에 2026년엔 3,155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증가 폭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는 7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 개선이 이뤄지고 내년에 이제 1,100억 원,
내후년에는 1,5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올해는 이제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기록한 흑자에 힘입어서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짚고 왔고 영업이익 증가폭도 꾸준히 커진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실적이 왜 늘어나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판매하고 있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주력 판매 품목은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매출 비중이 91.3%에 달합니다. 이래서 이제 엑스코프리 판매에 이제 실적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혹시 뇌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뇌전증 뭐 치료제가 꽤 네.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뇌전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뇌전증이라는 건 과거에 저희가 이제 간질이라고 불렀던 질병이거든요. 네. 이 간질이라고 하면 이제 뭐 가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막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네. 이제 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뇌전증이라는 질병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질 치료제 엑스코프리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SK바이오팜의 미국 현지 법인 SK 라이프 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순 이 엑스코프리 총 누적 판매 처방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장 공략이 계속되면서 올해도 이제 뭐 판매 호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엑스코프리를 통해서 일단은 뭐 실적이 아무래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엑스코프리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어나는 걸까요? 네,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이 뭐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엑스코프리 미국 내 매출과 처방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스코프리 매출 원가율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증권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9%에서 내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국내 상장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인 6.67%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제약사 중에서 이제 뭐 흔히들 아실 수 있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국내 탑 수준이라고 알려지는데 그것이 이제 한 13에서 15%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30% 수준인 만큼 뭐 이제 30%, 40%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올해가 9%대이고 내년에는 25% 그리고 내후년으로 가면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39%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건지 또 보고 가야 될 텐데 네. 뭐 아무래도 원가가 좀 낮기 때문일까요? 왜 원가가 낮은 걸까요?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엑스코프리 마진율이 90%에 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생산 및 판매 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 팜테코를 통해서 CMO가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산하는 만큼 장기 계약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공장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감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단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판매와 관련해서가 좀 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SK바이오팜이 미국 법인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서 직접 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이제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면 팔수록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판매가 아닌 간접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수출 제품 같은 경우에 이 간접 판매는 현지에 이제 유통망을 가진 뭐 제약사나 뭐 유통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략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현지 파트너사를 거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수수료가 한 30% 정도 이렇게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해서 훨씬 뭐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 쪽은 원가가 거의 안 되는 거는 아마 다른 기업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R&D에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변화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SK 바이오팜 그러한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CGT라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것들도 개발 이제 나서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제 뭐 뇌전증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판 체계 이미 마련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제품들도 같이 판매를 해서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또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뇌전증 전문의 의료진들과 이제 협력해서 AI 닥터라는 것을 출시해가지고 온라인 트로도 뭐 굉장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 저변 확대가 가능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파이프라인 늘어나도 수익성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엑스코프리가 또 얼마나 또 확대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네. 뇌전증 환자가 많은가요? 네, 이제 뇌전증 저희가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관절 그러니까, 증세를 보이시는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환자 수가 약 5천만 명 이상인 흔한 신경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기치 못한 발작 등의 증상으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질환인데요. 뇌전증 치료에는 이제 한 가지 약물만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뭐 3-4개부터 많게는 뭐 5-6개까지도 약물을 처방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엑스코프리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전략 자체가 이제 2029년까지 국내 제약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넘긴 의약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 엑스코프리를 이 연매출 1조 원 같은 경우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품이라고 불리거든요.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된다는 계획이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전신 발작으로 현재는 부분 발작에 대한 환자에게만 쓰이고 있는데 네. 전신 발작에 대한 환자에게 쓰이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진행 중이라서 이 처방할 수 있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서 뭐 엑스코프리 판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현재 SK 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약품들이 앞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단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두 번째 기업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JVM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이고요. 이 기업은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사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네, 많거든요. 아무래도 또 전문 어려워서. 기자시니까 네. JVM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네네. 갈까요?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자회사인데요. JVM이라는 네. 것은 이제 JVM은 어떤 곳이냐면 독보적인 기술력이 담긴 혁신 장비 등을 통해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제 약을 제조할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왜 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가면 뭐 이렇게 봉지 같은 데 담겨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마련하고 뭐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뭐 조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시장별 맞춤 전략을 펼치고 그래서 매출 2천억 원 달성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2천억 원대를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의약품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2천억 원을 달성을 할지 네. 어느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뭐 JVM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막 굉장히 뜨고 있는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제 현재 이제 JVM 수출은 주로 북미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 영역 확대를 통해서 뭐 실적 향상이 기대되기도 하고요. 지난해 이제 전체 매출로 봤을 때 내수가 수출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거의 4대 6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이제 수출 비중이 5대5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성장세보다 해외 성장이 굉장히 더 빠르기 때문에 해외에 좀 더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이제 지난 3년간의 매출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미 내수와 뭐 앞으로 수출에 대한 비율은 좀 살펴보고 왔고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1년에는 이제 전체 매출이 1,158억 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내수가 이제 641억 원, 수출이 517억 원 가량이었고요. 네, 점차 늘어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이제
745억 원으로 그 수출 비중이 4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수출 비중이 높아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 모두 219억 원으로 5대 5로 딱 맞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 비중이 올해부터는 이제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수출 비중이 내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이 내수를 앞지르면은 아무래도 현재 JVM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서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을 공략을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 하필 중국, 유럽 시장일까요? 더 커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좀 설명해드리자면 JVM 같은 경우에 중국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의약 분야업이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약품 조제 장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등의 단체 처방에 의해서 대량으로 이 약이 공급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굉장히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초대형 규모의 파우치 조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로봇공학이 결합된 매니스, JVM의 최근 제품인데요. 매니스 등 이제 차세대 제품이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매니스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네, 그냥 이제- 상상으로 했을 때는 로봇으로 뭔가 제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네, 방식인데요. 네. 이제 조제에 필요한 약품 교체 및 배치를 자동화하고 약품 포장 검수까지 완료된 파우치를 배출해서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매니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약국 자동화 시장을 선도할 제품이라고도 손꼽히고 있고요. 이제 다관절 협동 로봇 팔이 이 약품을 담는 통 등을 뭐 자동으로 교체하는 등 뭐 사람이 별로 네. 뭐 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제조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이 매니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기존 이제 의약품 자동 조제 시스템 대비해서 한 3-4배 가량이 단가나 매출가가 비싸가지고 매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출시된 매니스 같은 경우에 북유럽 공장형 약국으로 시제품 4대가 이제 납품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매출의 10% 가량이 매니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좀 시스템 대비해서 3-4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단도 크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또 드는 생각이 이게 한 대를 팔고 나면은 다시 또 팔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알아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흔히 이제 뭐 한 대 팔았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시스템 판매를 통한 매출뿐 아니라 이후에 이제 잉크, 파우치롤, 캐니스터, 약통 같은 것들 소모품 공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린트를 저희가 샀을 때 프린트 산 이후에 또 카트리지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셈이잖아요. 네. 카트리지 이제 소모품을 바꾸는 셈인데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이 JVM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JVM 자동 조제기와 결합 가능한 제품 이 단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타사 제품이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시스템을 구매한 경우 소모품까지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JVM이 밀고 있는 매니스가 영업이익이 좀 크게 나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안에 소모품을 바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고환율 수혜주가 뚜렷하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중에 고환율 수혜주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인데요. 사실 이 자동차는 최근 3개월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에 오히려 힘을 더 더하는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환율 그리고 하이브리드, 미국 시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동차 시장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고환율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원가량 오르게 될 경우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고환율 시대에 연간 이익 전망치가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최근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의 하이브리드 판매 차량은 침투율 8.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현대차와 기아가 점유율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이에 실적 전망치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 14조 4,637억 원이 전망이 되면서 1개월 전 전망치에 비해서 0.96%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나 전망이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1조 2,374억 원이 전망되면서 1개월 전에 전망했던 그 수치에 비해서 0.6%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보이고 있고 미국의 도매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차 흐름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완성차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부품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은 이 완성차 출하량에 완벽하게 정박자 보이고 있다. 완벽하게 정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원가 개선 효과로 인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은 실적이 부진하고 있다. 그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부진폭이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품주와 타이어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요. 타이어는 이 전기차용 타이어 판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나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시장 안에서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 현대위아를 살펴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은 더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가 이 전년 동기 대비 77.81% 상승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상승세, 강력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완성차 시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리고 타이어까지 함께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켓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그리고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의 첫 번째 기업은 워트입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사실 마켓 무버라고 표현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무버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초반에 시가로 한 마이너스 2% 출발하다가 그 고가로 한 7%까지 상승한 뒤에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상당히 그 심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 테일러 공장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확대를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따른 주목도는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제조업체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해서 THC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THC에 대해서 동사가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는 포토 그 공정의 트랙 장비가 좀 연결돼서 진행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공급해서 제조 환경에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반도체
환경에 적용시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이제 공장이 증설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당시 때는 이제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지금 등록돼서 납품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는 2018년때 등록돼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측 두 사이에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시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한다면 같이 적용돼서 맞물려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THC 장비에 대해서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6.7% 성장을 좀 전망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1,500억 원 정도 규모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28년 때 2,200억 원 전망을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전망적인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은 이게 지금 뭐 시설 투자에 따른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빨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HBM 생산 공정에도 트랙 설비가 좀 필요해서 사업 영역 확대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해 10월에 제출한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투자 설명서에 미국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 THC 장비 도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미국 현지 지사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설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 워트도 미국 쪽의 공장을 좀 본격적으로 짓게 된다 한다면 수혜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음 주 때 보호 예수가 좀 풀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접근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워트가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은 워트가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건 전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그때 주가가 빠지면 들어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레인지까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김태성 또 본부장님께서는 두 번째 기업으로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잘 가네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가장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원달러 환율 시장에 대한 부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었던 금리 인하 시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쪽은 고유가에 대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이제 이 세진중공업, 조선 기자재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높은 수주 잔고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업 하면 과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좀 이기기 위해서 저가 정책을 펼쳤던 부분,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조선업까지 이 견제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수익, 그동안에 이제 낮은 영업 마진율을 좀 기록을 했었지만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제 빠르게 개선이 된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수주 이 배의 컨셉이라든지 유형을 보면 그냥 벌크선 혹은 이제 탱커선이라기보다는 초대형 선박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조선소에서도 고부가 가치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형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진중공업이 굉장히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이라든지 초대형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수주 잔고를 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현대 밸류체인에 이제 엮여 있었습니다. 뭐 HD 현대중공업 혹은 HD 이제 현대 이 조선 쪽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좀 납품을 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쪽에서도 바로 이 초대형 탱크선을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에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요.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세진중공업 지금의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준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세진중공업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반도미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뭐 하이브는 사실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있는데 1분기 실적 자체는 글쎄 생각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이든 뭐든 그게 굉장히 좀 비수기 상태니까는 그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을 오히려 지금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 때는 결국은 이제 업황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2분기 때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도 그렇게 뭐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제 그렇게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버텨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하이브를 볼 때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적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면은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BTS에 따른 팬층이 굉장히 좀 큰 효과를 한 거고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간다면은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 노출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하이브가 엔터 4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어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제 뭐 지난달 때 그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싱한 그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좀 데뷔를 했는데 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반응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뭐 쇼츠든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이기도 한데 여기 이 아이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븐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컴백을 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이 세븐틴의 경우에는 그 하이브의 자회사에 이제 플레이디스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플레이디스에 세븐틴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신인 보이그룹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투어스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도 지금은 플레이디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븐틴이 만약에 공백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굉장히 좀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투바투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컴백을 했는데 어제 이제 보이 넥스트 도어가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을 하면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세븐틴도 컴백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엔하이픈도 컴백을 하게 된다 하면은 4월 달에 대거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굉장히 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달 5월 23일에는 그 뉴진스가 컴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계속 나오고 지금은 대학교 이제 축제 시즌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 매출적인 부분들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이브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가 높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은 유니버설 그 뮤직 그룹과 독점 계약을 했던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될 건데 이 외에도 지금 미국 쪽에는 그 캐치하이라고 해서 이제 또 미국 쪽에 걸그룹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걸그룹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노출적인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될 거고요. 국내 장이 굉장히 이제 변칙성이 많거나 좀 조정폭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엔터 쪽에는 수급적인 형태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엔터 쪽의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관련된 점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여러 가지 아이돌 컴백이라든지 활동 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반종미 소장님께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힘 그리고 IP의 힘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이브는 상장 때 본인들은 디즈니와 같은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들로부터 IP를 뽑아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하이브에 대한 의견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켓 무버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환율 시대가 이어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주인데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유조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 증가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업에서 좀 포인트는 그 대금을 달러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연 같은 일을 했을 때 받는 달러의 비율이 고환율 시대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3사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산사가 이 1분기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2,435억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으로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진다.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환율 덕분에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우리에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 부당 경쟁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위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두 국가 간의 무역 제재가 높아지게 되면 이 한국과 일본이 그 틈새를 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달러 그리고 미중 분쟁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여지죠. 특히나 이 조선업 연초에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흐름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까,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득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겠죠. 지금 조선 3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IPO 대어가 출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어로 꼽히는 것은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이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인도부터 폐선까지 그리고 정비, 수리, 제조를 총책임하는 그룹사인데요. HD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고품질의 선박용 연료까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최대 규모의 IPO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가득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일은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측을 한 이후에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요. 현대마린솔루션 어떻게 출격을 하게 될지, 어떻게 공개가 될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GKL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5%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만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약간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GKL 하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카지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행의 계절이 시즌이 다가왔구나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일 외국인 여행객 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일일 20만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일일 1만 명이 제주도를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먼저 좀 반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제가 이 세진중공업 이야기를 드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고유가 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행주 중에 하나인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급들이 그 외의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카지노와 같은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몰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GKL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의 원픽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카지노 섹터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파라다이스 옆에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생겼어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이제 이 영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저는 GKL이 더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에 따른 노이즈가 있기에 그에 따른 수급이 저는 GKL로에 이제 옮겨 붙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은 상황, 더욱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눈높이보다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중국
중국에 대한 어떤 마케팅 비용성,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기적절하게 전략을 잘 짜서 비용을 잘 처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1분기 실적보다는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본격적인 성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봤을 때 GKL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지금 트렌드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결국엔 숫자로 증명해내느냐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번째로는 또 반조민 소장님께서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어제 마켓무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제 또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 상승은 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네.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어제 뭐 얘기가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이달부터 시험 운행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반응이 나왔던 건데 사실 자율주행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나오면서 그죠. 상승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이제 그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좀 체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네. 되고 있고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뭐 8월 8일 때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로보택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이 내용들의 경우에도 레벨 4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그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감으로서만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다시 세게 부각받겠다라는 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벤트 스케줄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머스크 쪽에서 얘기한 게 8월 8일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7월 말이나 7월 중순 정도 때 다시 재차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다시 재차 상승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현대 오토웨버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그 자율주행 또 관련된 그 벤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업체로 좀 제가 알기로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보다 오히려 이제 포티투다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팅크웨어라고 하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던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자율주행은 추후에 다시 또 지켜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신규 접근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솔직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업황 아주 길게 보면은 역시나 긍정적이겠지만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인해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의 기업들이 정말 관련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조민 소장님께서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또 본부장님은 다음 기업으로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리오프닝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 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해서 네. 뽑아왔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부터 3월달까지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금 이 숫자를 보여준 쪽이 바로 이제 화장품이고 그 안에서 저는 이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GKL 이야기 드렸을 때 중국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
많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또 사 가시는 게 바로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의 이제 화장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리브영이 핫하죠. 올리브영에 네. 입점되어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오 전체 매출의 지금 이 30% 이상이 바로 올리브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약 3,300억의 총 매출을 냈는데 이 시가총액이 아직 5,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잠시 좀 부진했지만 이 부진한 것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었기 때문에 앞서 GK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2분기, 3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클리오 근데 많이 오르는데 네. 레인지 괜찮을까요, 지금? 매수?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보면 VT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뭐 아이패밀 SC와 같은 기업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어서 네. 저는 클리오 또한 그들 못지않게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에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실적을 안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점희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사실 오늘 시장 좀 반등을 하나 했는데 갑자기 또 무너집니다. 코스피 2,600선 무너졌고 외국인들, 기관들 선물 쪽에서 크게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크게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장중에 나온 ASM은 실적 발표로 그에 대한 좀 실망감에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제한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기관의 어떤 매수세에 유입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주라든지 반도체, 전력인프라, 방산,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반도체 경우에는 오늘 기관 수급 좀 집중되는 쪽은 PSK홀딩스, 테크윙, 유진테크, DI 쪽으로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도 전일 큰 조정 보였지만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제룡전기, GNC에너지, 대한전선, LS일렉트릭 이런 쪽으로 일제히 바스켓 수급 유입되고 있고요. 또 방산의 경우에는 1분기부터 컨센서스 서프라이즈 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로템 수급 유입되고 있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또 2차 폴란드 K2 수주 모멘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지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빠지는 장에서도 수급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 올라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차분하게 이제 또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십니까? 네, 지금 뭐 조정장에서도 꿋꿋하게 또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한화엔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큰 폭 상회 예상되고요. 1분기 매출액 2,597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 예상되는데 21년도 저가수주 잔여 물량 6대 소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가 상승 반영된 프로젝트 물량이 예상보다 빠른 납품으로 인해서 컨센서스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전체로도 영업이익 533억 원, OP 마진 5%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주 잔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상반기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 카타르 2차 배치 발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해당 발주 물량만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주 잔고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신조 수주 후에 3개월 내로 계약을 해서 향후에 18개월에서 20개월 안에 인도가 되는데 인도점의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수주와 매출 인식 시점 간의 차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22년에 수주한 가스 이중연료 엔진을 본격적으로 인도하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풀캐파 예상되는 내년부터는 회사 수익성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1분기 턴어라운드에 시장 주목하고 있고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 안에서도 꿋꿋하게 시세를 또 견뎌내고 있는 한화 엔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을 6분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스피 낙폭이 또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될지, 그렇다면 내일 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PB님, 그리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상승 출발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낙폭이 너무 커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한 2시경에 좀 상승을 해주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지금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PB님? 전반적으로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네.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네.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우선은 2600포인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당장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기에는 수급적으로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에는 수급의 변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외국인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크게 매수세를 유입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한번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4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1,4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결국 IMF, 서프라임 모기지 또 2022년의 금리 인상 이후로 4번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용 리스크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시간을 두고 시장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은 있긴 있겠으나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은 참고 견딜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중동 갈등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까지 강력해서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은 참고 견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견뎌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시장 너무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지금 낙폭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했다가 네. 그 급락을 한 시점이 이제 한 2시 40분 정도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같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이 끌려가는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4.674까지 올라와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지금 고점이었던 부분이 한 5%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때를 보시면 사실은 그때 주가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올 1월 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지수상으로는 2,400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를 내리셨는데 지금 이번에 4월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도 한 2,500대 초반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정도는 돼야지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추이가 조금 꺾여야 된다는 부분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환율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가 그냥 펀더멘탈이 워낙 뛰어나면 모르겠지만 뛰어난 지금 미국조차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환율은 뭐 어제 1,400원 찍고 내려와서 좀 안정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고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라는 부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때 좀 빠져줘야 또 올라갈 때도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 특히 선물 중심으로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음식료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이런 쪽이 이제 경기 방어주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아직도 플러스를 내고 있죠. 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환산을 하면 달러로 들어온 거 환산하면 더 좋아지겠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섹터도 여전히 반등을 주려고 해서 오늘 코스닥을 좀 플러스로 이끌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는 여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할 것이다. 그 부분 알기는 하지만 참 기다림이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결국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낙폭이 커진 상태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0.83% 하락하며 2,58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까지 11거래일째 덜어내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조세를 취한 채로 양시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4월 17일 수요일자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 상황이 참 좋지는 않은데 오늘 코스피 0.9% 가까운 하락세로 현재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쪽에 조금 특징적인 걸 살펴보자면 하락하는 기업이 440개 정도, 상승하는 기업이 400개 정도인데 지수가 내려가는 것 비교해서는 상승과 하락한 기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대형주 쪽에 좀 크게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시가총액 1위권부터 50위권 가운데서 상승한 종목이 몇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업종별로 그리고 또 테마 쪽으로는 어땠을지 마켓 스피드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테마 쪽이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틱톡샵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8%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틱톡 관련 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위에 바로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오늘 30%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또 오늘 초전도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 이상 상승 흐름 나왔고요. 오늘 3위 업종은 블록체인이네요. 1.8% 이상 상승세. 상승하는 업종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쪽에 조금 받쳐주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 쪽으로 아무래도 강세가 나오는 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이 그래도 잘 움직여줬습니다. 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오늘 2위 업종으로는 광 모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3.3%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요. 화장품과 HBM이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지 함께 지수 마감 상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9%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84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3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쪽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지수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을 봤을 때는 오늘 체감상 좀 전반적으로 하락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1.3% 이상 하락하면서 78,900원대 오늘 시장 다시 한번 79,000원대 마저 이탈하는 장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78,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하락세, LG엔솔이 0.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1% 이상 하락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현대차, 기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애석하게도 또 두 기업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현대차 3.5% 이상 하락하면서 23만 3,500원대, 기아는 1.3%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3,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요, 오늘 전장 대비해서 7원 이상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달러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대까지 가기에는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 들고요. 셀트리온 0.58% 약보합권,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2.5% 이상 빠지면서 37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7만 9,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코스닥이 1% 가깝게 빠져야 되는 건데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테마 업종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보시다시피 하락이지만은 이외의 기업들은 또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빠지네요. 2.4% 이상 하락세 21만 5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슈와 함께 급등 흐름을 이어오던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4% 넘게 하락세, 그리고 엔캠 보시다시피 9% 이상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만 오늘 반도체 쪽은 그래도 코스닥 내에서는 괜찮았는데요. 리노공업 보시다시피 1.9% 이상 상승세, 오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받쳐줬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HBS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장 에선 좀 무너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3.4% 이상 상승세, 그리고 오늘 로봇 기업들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1.03% 이상 상승하면서 16만 6,800원대,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메이커 관련된 뉴스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2.4% 이상 무너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8만 7,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이오테크닉스 1.6% 이상 하락하면서 24만 4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이어서 내일 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았던 만큼 내일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야겠죠. 그럼 내일장 전략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밀릴 것이다.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종목을 섣불리 편입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들도 모두 다 밀렸을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밀렸을 겁니다. 다만 그 종목이 그래도 시장이 괜찮았을 때 함께 올라가는 경향이 강했다면 지금 이 시장 흐름이 반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꽤나 힘든 시간이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개월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시장의 약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는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한번 참아보고요.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참 전해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울 만큼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해두시고 편입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종목, 집중해보실 종목들은 존재하니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내일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추세가 지금 오늘 장 후반에 빠졌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또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높고 여전히 이럴 때는 지수 중심의 대형주들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종목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가 지금 조정이 많이 나오면 결국엔 이제 지금 빠질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튀어 올라갈 때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뭐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종목을 찾는 시간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좀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 실적 개선 종목들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미용 의료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해놓으시 포트를 좀 짜놓으시면 오히려 이제 이럴 때 짧게 치고 나오는 그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빠질 때마다 좀 모으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현금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또 이제 이럴 때 빠질 때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교체를 해주느냐. 포트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기를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보다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3번이나 될 걸로 예상했던 게 2번, 1번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 연준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를 자꾸 이제 시장이 기대감만 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좀 조정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하셔서 조금 너무 이렇게 빠진 거에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내일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대로 포트 조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저점 매수 기회도 노려보시고 교체할 만한 종목들도 잘 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일 시장 안에서 특징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특징주 준비했습니다. 휘빈님 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휘빈님, 그럼 내일 시장 네. 안에서 어떤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삼양식품입니다. 우선 네. 오늘 잘 갔습니다. 그쵸, 시장이 안 식품주. 좋은데 네. 이렇게 잘 갔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여지고요. 기존에는 역시나 실적과 이 라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점진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사가 지난해 8월이 사실상 매우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때 불닭볶음면 50억 개가 처음으로 팔리게 되었고요.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유독 전반적인 흐름이 좋습니다. 판매 비중은 지금 수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내수 같은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수출, 그중에서도 미국이나 중국향 매출이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실적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입니다. 한번 갭이 이렇게 떴는데요. 이 갭을 단 한 번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과 지금 시점에서는 꽤나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실적이 잘 받쳐줍니다.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이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지금 불안합니다. 오래 끌고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27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2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해서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셔서요. 이 목표가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시장 안에서 좀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주도 섹터 이외에 네. 이제 새로 올라오는 것 중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회사를 네. 찾아보면 글로벌 텍스프리 정도가 보이는데요. 일단 올해 물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회사가 올해는 바뀌는 수준으로 된다. 매출도 많이 늘지만 영업이익도 작년에 148억 벌었던 회사가 올해는 300억을 넘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가는데 주가는 그럼 더 점프하겠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여행객 이제 외국에서 오는 이제 인바운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의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의 이제 텍스 리펀드 관련된 규정도 좀 낮춰지면서 더 많은 이제 수수료가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태국이라든지 이제 주로 관광지 쪽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해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이 프랑스인데 올해 이제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이제 프랑스 사업을 잘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예상치 3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가 올해 완전히 탈바꿈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목표가는 한 9,500원, 지금 한 7,400원대 한번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를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흐름도 좋았는데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전망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텍스 분야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도 내일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그 전략과 함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544만 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구 월 평균 소비는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7% 늘었는데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 통신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액 비중이 가장 큰 식비의 비중이 1년 사이 6만 원 늘며 64만 원을 기록했고 월세, 관리비, 공과금도 4만 원 늘었습니다. 식자재, 외식비 등 먹거리 물가가 치솟고 전기, 가스 요금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 물류 솔루션 분야에서 한국 초저온 에코프로 CNG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콜드체인 전문기업 한국 초저온의 국내 최대 규모의 냉동 물류센터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8,0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화 저온센터에 스마트 물류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 재활용 기업 에코프로 CNG와도 손을 잡고 경북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물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22년 43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규모도 2025년에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2030년부터 가동하기 위해 통합 용역 발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부지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삼성전자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의 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D&D 파마텍이 앞서 2차례 상장에 실패했던 것과 관련해 기술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D&D 파마텍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상장에 도전했지만 상장 예비 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성훈 D&D 파마텍 CFO는 그간 기술성 평가에서는 단 한 번도 낙방한 적이 없고 승인을 받았었다며 다만 회사가 우선한 파킨슨병 적응증에 대한 객관화된 지표가 없다 보니 바이오텍이 상장할 때 필요한 임상에서의 유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설득하는 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NASH 치료제 등 객관화된 지표가 있다 보니 D&D 파마텍 약물의 유효성을 소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슬기 D&D 파마텍 대표는 수요 예측은 좋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D&D 파마텍은 오는 22일에서 23일 일반 청약을 마친 뒤 다음 달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약 10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이 오늘 밤에 전화 협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일과 한미일의 협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이 참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또 뉴스들이 내일 시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밤에 나오는 뉴스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내일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내일 그 기다림과 전략도 저희는 더 든든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